WG의 렉틴 패러독스, 렉틴에 대한 플랜트 패러독스, 식물의 역설이라 이런 뜻이죠. WG의 렉틴이란 뭘까요? 크기가 큰 다른 렉틴에 비해서 유난히 작은 단백질은 WG의 유익한 영양, 항종양, 항산화와 또 유해한 환경, 특정 영양소를 흡수 방해, 또 염증성 장질환, 소화장애, 자가면역질환을 함께 가질 수가 있다. 밀배아 응집소인 WGA는 탄수화물에 결합하는 단백질인 렉틴의 일종이다. WGA는 밀의 배아와 밀가루뿐만 아니라 화밀과 보리와 같은 다른 곡물을 포함해서 밀식물의 다양한 부분에서 발견이 된다. WGA는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 연구되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신체에 유익한 영향과 유해한 영향을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WGA는 신체의 세포 표면에서 발견되는 N-아세틸 글루코사민과 CR산을 비롯해서 특정 당에 결합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WGA가 이러한 당에 결합하면 염증 및 면역체계 활성화를 비롯해서 일련의 생물학 지인 과정을 촉발할 수가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WGA가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WGA는 항종양이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종양 일부에서는 일부 영양소 흡수 방해, 장투과성, 또 염증성 이렇게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해로운 부분이 있지만 영양소 흡수 방해하는 것 등 이렇게 WGA는 칼슘과 아연이 결합해서 체내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다. WGA 밀배아 응집소가 함유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개인에게 칼슘과 아연 결핍이 면역이 떨어진다는 거죠. 장투과성이 증가하고 전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WGA는 생적 장투과성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WGA는 글루텐보다도 더 강력하게 장누수를 유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WGA는 글루텐보다도 더 강력하게 장누수를 유발할 수 있고, 이 결과들은 밀가루 등 통곡물 음식의 섭취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화기 질환의 근본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분자 메커니즘을 밝혀주고 있다. WGA 등 통곡물에 포함된 렉틴들은 췌장의 소화 효소 분비를 7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소화 효소를 이것도 인슐린 저항성과 연결이 되겠네요. 신경퇴행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치매, 파킨슨, 다브르성 경화증, 루게릭병 등 반드시 통곡물을 줄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지인들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인데 통곡물이 건강에 훨씬 안 좋다. 통곡물이 안 좋을 수 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음식 공부를 해오며 나는 통곡물을 즐겨 먹는다고 100% 현미는 아니지만 백미는 먹지 않은 지 꽤 되었고, 무엇이든지 술 빼고 도정되지 않은 통을 먹으려고 했다. 그런데 통곡물이 건강에 좋지 못하더니 걱정이다 이 말이죠. 일찍 단 후숙 과일을 먹지 말자. 우리는 어떤 식물로부터 적색, 적황색, 황색 숙성과 연근시키려는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겨울에 먹는 과일은 칠리를 비롯한 남반구 국가에서 자라서 약간 덜 익었을 때 수확이 되며 목적지까지 도착했을 때는 에틸렌 옥사이드를 잔뜩 뒤집어 쓴 것들이다. 에틸렌 옥사이드는 색상을 변하게 해서 과일이 숙성되고 먹을 때가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씨앗의 보호막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고 렉틴 함량이 높은 채로 지나치게 일찍 딴 과일은 렉틴 수치가 높아서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건강상의 문제가 무엇이든 공통 분모는 메시지 전달의 혼란, 그들의 면역체계가 감지하고 있는 패턴이 그들 각자의 몸에 있는 면역체계와 호르몬 내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이 되면 자연히 해결이 된다. 이 모든 것은 시기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달려있다. 단백질은 특유의 바코드를 가지고 있고 많은 바코드가 대단히 비슷하게 생겼다.
그리고 식물은 렉틴을 이용해서 면역체계가 위험하게 여기는 화합물과 유사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스키너가 혼란을 겪고 부적절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이는 온갖 질병과 건강 문제의 기저 원인이다. 미생물군에서 특정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이루는 분자 LPS 지질 다당류가 그 예이다. 멜라닌 세포가 렉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글루텐 프리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뭘까? 글루텐 프리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글루텐은 무수한 렉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밀, 보리, 호, 밀, 기를 모두 혹은 그 중에 하나라도 먹는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장 문제인 셀리악병이 생길 수가 있다. 모든 글루텐 식품에는 렉틴이 들어있지만 모든 렉틴 식품에 글루텐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거의 모든 곡물과 유사 곡물의 글루텐과 같은 렉틴이 들어있다는 점이다. 렉틴에는 수천 가지 종류가 있다. 수것이 식단에는 렉틴이 가득하다. 글루텐보다도 더 치명적인 렉틴이 많이 존재한다. 글루텐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제품에는 렉틴이 잔뜩 들어있다. 글루텐을 배제하는 시기에 뒤따르는 문제는 더 있다. 우리는 보통 글루텐을 먹는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식단에서 글루텐을 배제시키면 이들 박테리아의 식량 공급원이 사라지면서 이제 글루텐을 소화시킬 수 있는 힘마저도 없어진다 이 말이죠. 1950년부터 미국의 상급 제빵업자들은 빵을 부풀릴 때 이스트 대신에 트랜스글루타미나제라는 결합체를 쓰기 시작했고, 이스트는 미래에는 렉틴을 발휘시키고 파괴한다. 이스트로 빵을 만드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통밀빵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빵이 하얗다. 여기에는 글루텐이 들어있지만 이스트에 의해서 소화되었고 WGA가 들어있지 않다. 박테리아와 이스트로 밀을 발효시켜 만든 사우도우 빵이 가장 안전한 빵으로 꼽히는 이유이다. 박테리아와 이스트는 렉틴과 상당량의 당을 먹는다. 글루텐 프리 제빵 제품에는 트랜스글루타미나제가 들어간다. 제품을 더 푹신하고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트랜스글루타미나제는 고기와 해산물을 결합시킨 데도 사용되는데 이는 혈액 뇌 관문을 지나서 신경 전달 물질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한다. 몸에 몹시 좋지 않으며 글루텐 운동실조증이라는 파킨슨병과 유사한 상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글루탄산이 변형되는 그런 형태인가 봅니다. 그래서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틸 히드록시 톨루엔 같은 위험한 보존제를 첨가한다. 다 불포화 지방은 곡물의 배아에 들어있다. 코코넛 오일 같은 포화 지방과 달리 다 불포화 지방은 언제나 산소 원자와 결합할 기회를 노린다. 그리고 산소 원자와 결합하면 지방은 산패되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다. BHC는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는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는 사실이다. 아이들에게 절대 먹여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에스트로겐은 지방 저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자의 성조석증을 촉진한다. BHT는 시체의 방주 처리에도 사용이 된다. 방부제. 인조가죽 제품, 카페 및 가게, 여감의 딸을 제조할 때 발포제로 사용되는 아조디카본 아미드라는 내분비 결합물질은 밀가루와 밀가루 반죽을 표백하는 데도 사용이 된다. 표백제로도 사용된다. 미국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 식당은 일부 혹은 모든 빵 제품에서 이 물질을 사용한다. WGA 단백질이 부작용은 흰빵에 글루텐은 있지만 WGA는 없는 반면에 통밀빵에는 글루텐과 WGA 모두 들어있다. WGA는 비교적 크기가 큰 다른 렉틴에 비해서 유난히 작은 단백질이다. 장 내벽이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렉틴에 비해서 장 내벽을 쉽게 통과할 수가 있다. 인슐린처럼 행동해서 지방세포에 당을 주입시켜서 정상적인 내분비 기능을 방해한다. 지방세포에 주입된 당은 곧 지방으로 변해서 체중을 늘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다. 인슐린처럼 행동을 해서
그래서 장 내벽이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렉틴에 비해서 장 내벽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인슐린처럼 행동을 해서 지방세포에 당을 주입시켜서 정상적인 내분비 기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지방세포에 주입된 당은 그 지방으로 변해서 체중을 늘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다. 당이 근육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더 많은 체지방을 만들고 근육에 대한 영양 공급을 차단한다.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고 활성산소를 방출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장내 점액질 내벽을 얇게 만든다. 다른 단백질과 교차 반응을 해서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홀로바이옴은 다양한 미생물 전체로 미생물 원료 전체 없이 키운 무균 생쥐랑 면역체계가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해서 체구가 작았고 수명이 짧았으며 병에 걸리기가 쉬웠다. 결과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려면 홀로바이옴을 잘 먹이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줘야 한다. 당신은 어머니로부터 미생물들의 초기 모험을 물려받았다. 당신이 산도로 나올 때 어머니가 가진 일련의 미생물이 당신에게 들어와서 초기 홀로바이옴을 구성한다. 이 미생물 모험은 당신의 면역체계와 그 세포를 교육시키는 데 꼭 필요하다. 젖상균은 원래 여성의 질에 살지 않지만 임신 말기 3개월 동안의 질로 이동한다. 모유 속의 아기는 소화시킬 수 없지만 아기가 가진 미생물의 건강과 성장이 필요한 복합당분자 올리고당이 포함되어 있다. 내분비 결합물질로서는 항생제가 있다. 항생제의 두 얼굴은 결합물질이다. 결합물질 소염제. 소염제는 내시경으로 볼 수 있는 위 내벽을 손상시키지는 않지만 내시경으로 보지 못하는 소장을 손상시킨다. 소염제가 렉틴과 LPS가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는 장 내벽은 소염제에 의해서 극심한 손상을 받고 있었다. 장의 가장 안쪽에서는 우호적인 박테리아는 프락토올리고당이라는 복합장 전분에서 번성한다. 이런 유익한 박테리아는 점액 내에 살면서 점막세포가 좋은 물질을 더 많이 만들도록 작용한다. 이후에 점액은 렉틴을 가둬두고 그들의 장자 내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점액을 많이 생산할수록 렉틴에 대한 내성이 강해진다. 지난 50년 동안에 발표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무해하다고 여겨졌던 소염제를 먹는 것이 안전핀이 빠진 수리탄을 삼키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 약들은 점액질 장 내벽에 큰 구멍을 낸다. 그 결과로 렉틴, LPS 박테리아는 제방의 틈으로 들어오고 몸에는 이질적인 침략권이 넘쳐나게 된다. 이는 약들이 결합물질 세 번째 제산제는 PPI, 잔타프로토닉스, 브릴로색, 넥시온과 같은 제산제는 위산의 양을 줄이는 PPI 양성자 범프제이다. 위산은 몸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 힘이 매우 강력해서 박테리아 몇몇만이 그것을 견디고 위에서 살 수가 있다. 거죠. 제산제의 사용은 완전히 새로운 미생물군이 정상적인 미생물 대신에 성장하도록 한다. 제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에 비해서 이질적인 미생물이 유발하는 폐렴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 제산제는 단백질의 불완전 소화를 촉진한다. 렉틴인 단백질이기 때문에 제산제가 더 많은 렉틴을 장내로 들어가게 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위산은 식이 단백질이 장에서 흡수되기 전에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데 필요하다. 노인 세대가 단백질 영양실조 상태인 이유다. 그들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단백질을 소화시킬 위산이 없기 때문이다. 단백질이 분해되어서 흡수되지 않으면 이는 근육 감소증으로 이어진다. 나이나 원인에 관계없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단백질 수치가 낮다. PPI를 자주 복용함으로써 단백질을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아미노산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합물질 4. 인공감미료, 수크랄로스, 인공감미료, 또 사카린, 아스파탐, 기타 비영양 인공감미료는 좋은 박테리아를 죽이고 나쁜 박테리아를 증식하게 해서 장의 홀로바이옴을 변화시킨다. 인공감미료가 듀크 대학교의 한 연구는 수크랄로스가 정상적인 장내 박테리아의 50%를 죽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쁜 박테리아가 장을 장악하면 수비군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방어 메커니즘으로서 체중이 늘어난다. 더욱이 여름철 익은 과일이나 가끔 벌집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던 단맛은 신체의 겨울을 대비해서 지방을 저장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다. 실제 계절이 어떻든 말이다. 우리는 1년 내내 과일과 단맛이 나는 간식으로 끝나지 않는 여름을 살고 있다. 단맛을 감지하는 미일에는 혀 표면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옛날 선조들이 많이 먹어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살찌는 물질들이 결합물질, 내분비 결합물질은 호르몬 결합물질이라고 불리는 이 저용량의 에스트로겐 종류가 작용되는 여러 무리로 분리된다. 결합물질, 플라스틱, 향이 있는 화장품, 방부제, 또 자외선 차단제, 검정 등록에서 나오는 영수증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 DDT의 대사산물인 DDE, 그리고 살충제, 린데인, 또 우리 호르몬을 체계를 엉망으로 만든다. 미국 뇌분비학회가 발표한 뇌분비 결합물질에 대한 2차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강력한 작용제에 대한 노출이 인간과 실험동물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영향 중에서 일부는 장기간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외선 차단제는 비타민 D의 흡수를 막는다. 모든 화합물은 이 필수 비타민을 활성 형태로 바꾸는 가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는 보호 기능을 하는 장 내벽에서 새로운 세포의 재생을 막아 더 많은 렉틴과 LPS가 다른 이질적인 무리들과 함께 장 내벽을 통과하게 만든다. 장누수 증후군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모두 비타민 D 수치가 매우 낮다. 모두 낮다.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렉틴과 LPS가 다른 이질적인 무리들과 함께 장 내벽을 통과해서 가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장누수가 생기고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는 모두 비타민 D 수치가 낮고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장 내벽의 공격을 받으면 렉틴과 LPS의 통과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회복 작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체는 계속해서 전쟁 상황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과체중이나 비만인 뇌 환자들 역시 비타민 D가 매우 부족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런 비타민 D 결핍은 새로운 뼈의 생성을 지연시켜 골다공증의 발생의 기반을 마련한다. 그리고 결합물질 6번째로 GMO 식품과 제초제는 생체 건강으로 조작된 식물에는 렉틴이 인위적으로 삽입된다. 과학자들은 식물의 기본 게놈에 이질적인 유전자를 추가해서 식물이 곤충과 유해 동물에 저항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특정 렉틴들을 생산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이 GMO의 한 형태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주요 식품들은 조부모들이 먹던 채소나 과일에 비해서 훨씬 많은 렉틴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MO 식품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과일들은 미처 익지 않은 상태에서 딴다는 것을 기억하라. 렉틴 함량이 낮아지지 않은 상태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당신이 먹는 식물의 종류와 양을 통제하는 것뿐이다. 그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 접촉하는 산물을 통해 체내 시스템에 강력한 독을 전달한다. 독은 우리 장관과 피부를 난도질해서 우리 몸과 다른 동식물 안에 유전적인 프로그램을 촉발시킨다. 이 화합물은 우리 세포 안의 유전자를 마음대로 켜고 끄면서 체내의 신호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GMO,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 GMO 식물은 우리의 바코드 스캐너가 이질적이라고 인식하는 렉틴을 생성시켜서 그것을 먹었을 때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다. GMO는 둘째, 라운드업이 GMO 작물에 뿌려지면 작물 근처에 잡초는 말라 죽는 반면에 이 작물은 화학적인 맹습을 견딘다.
그렇지만은 산업 농들은 GMO가 아닌 작물에도 건조제의 역학을 하도록 주기적으로 라운드업을 뿌린다. 밀, 옥수수, 대두, 콩, 카놀라가 바싹 말라 죽으면 이들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쉽게 수확을 해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가 있다. 글리포세이트는 곡물과 콩이 남아있고 사료로 가축에게 공급되어 그들의 고기와 젖에 섞인다. 식물과 마찬가지로 장내 박테리아는 식김상 경로를 이용한다. 트립토판, 티로신, 페닐알라닌이라는 세 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동물에게는 이런 경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필수 아미노산의 유일한 공급원은 장내 미생물이다. 트립토판과 페닐알라닌은 세로토닌을 만들고 퓨티로신과 페닐알라닌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하다. 우리의 정상적인 장내 미생물들은 글루텐을 먹도록 진화했다. 살충제가 뿌려진 글루텐 함유 식품, 대두, 콩을 먹음으로써 이들 미생물을 죽이면 우리는 글루텐의 해악을 줄이는 주된 방어벽을 갑자기 잃게 되어진다. 즉 당신도 글루텐에 민감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살충제는 글루텐과 결합해서 글루텐을 항원성으로 만든다. 글루텐 자체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도 말이다. 라운드업은 비타민 D를 당신의 몸이 콜레스테롤 재활용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키는 주요 간 효소를 마비시킨다. 라운드업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비타민 D는 손상되어 있는 장 내벽의 보수를 촉진하는 데에도 필요한데 말이다. 인슐린의 활동과 WGA가 인슐린을 모수할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효과는 장으로부터 당이 혈류로 들어가면 췌장의 혈류에 인슐린을 분비한다. 이후에 인슐린은 세 가지 주요한 장소인 지방세포, 근육세포, 뉴런으로 이동한다. 인슐린의 주된 의무는 이 세 가지 세포의 포도당에 진입하고 연료를 제공한다. 첫째, 인슐린은 지방세포막의 도킹 포트에 접촉해서 지방세포에서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시켜 저장하라고 말하는 스위치를 켠다. 인슐린은 이 일을 마치면 도킹 포트에서 분리되고 더 이상의 당이 세포로 진입하지 못하게 된다. 인슐린은 근육세포의 문을 열고 포도당이 연료로 사용되도록 한다. 또한 뉴런에서 포도당의 신경세포막을 통과하려면 인슐린이 필요하다. 포도당을 얻기 위해서 뉴런에 인슐린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교적 최근에 밝혀졌다. WGA 렉틴이 각 유형의 인슐린 수용체 또 도킹 포트에 접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지방세포벽의 경우에 WGA는 계속해서 세포들에게 떠다니는 어떤 당으로든 지방을 만들 거라고 가르친다. 8,000년 전에 살고 있었다면 당신은 빈약한 열량으로부터 지방을 저장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화합물을 가진 식물을 최고로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근육세포에 접합한 WGA는 영원히 인슐린 수용체에 자리 잡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 WGA는 진짜 인슐린이 도킹 포트에 접촉하지 못하게 막는다. 다른 비행기가 도착 출구에 앞에 버티고 있으면 당신이 비행기에서 내릴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과체중이기 때문에 인슐린과 렙틴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다. 몸이 전쟁을 치르고 있고 전쟁을 위해서 연령을 아끼기 때문에 과체중인 것이다. 렙틴과 LPS가 신체에 들어오지 않아서 몸이 전시간이라고 감지하면 식량을 아끼거나 더 많은 식량을 원함으로써 열량을 저장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체중 감소는 전쟁 종료의 부수적인 효과다. 50년 전, 그러니까 우리 몸이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과거에 거의 모든 사람이 날씬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브랜드 패러독스 프로그램의 4가지 규칙은 첫째, 먹는 것을 중단하는 일은 먹는 것을 시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두 번째, 장내 미생물을 잘 돌보고 먹이면 그들이 또 당신을 보살피고 먹일 것이다. 결국 당신의 몸은 미생물의 집이다. 세 번째,
과일은 사탕과 다를 바가 없다. 과일에는 신장이 붓고 다치게 만들며 신장을 파르게 할 수 있다. 네 번째, 당신이 먹었던 것이 곧 당신이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오로지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뿐이다. 브랜드 패러독스 프로그램의 전략은 1단계 전략, 장에서 나쁜 미생물을 몰아내고 좋은 미생물을 위한 토양을 마련해서 새로운 작물을 심을 준비를 하라. 단 3일이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살찌게 하며 면역 반응을 자극하는 장내 박테리아를 굶겨서 쫓아낼 수가 있다. 단 3일이면 할 수 있다. 완벽한 정화를 위해서 3가지 계획안을 모두 따르기를 권하지만 3일간의 식품 계획만 따라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금기식품은 유제품, 곡물, 유사, 곡물, 과일, 당, 씨앗, 달걀, 콩, 강아지속, 식물, 뿌리, 덩이, 줄기, 식물, 옥수수, 기름, 콩기름, 카놀라유, 염증성 기름. 6주간의 보수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최소 1단계에서 장 내벽에 끊임없이 구멍을 만드는 렉틴이 가득한 식품 섭취를 중단하고 금지식품, 파스타, 감자칩, 빵, 우유, 곡물, 콩과 식물, 강낭콩 등등. 피해야 할 것은 가지속의 채소와 씨가 있는 채소, 아보카도는 제외하고 곡물, 파스타, 이게 제철 과일이 아닌 것을 피한다. 가급적이면 모든 과일과 절교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긴 사슬 포화지방을 피하고 LPS가 장 내벽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첫 2주 동안은 올리브 오일과 코코넛 오일도 제한한다. 그래서 LPS 장 내벽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글루코뉴라민산 섭취를 줄이려면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를 적게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풀을 먹고 자는 동물에도 해당한다. 단백질 섭취의 상당 부분을 자연산으로 조기류가 차지하도록 한다. 단 양식 어류, 특히 연어, 틸라피아, 메기, 새우를 피한다. 황새치, 농어, 옥돔, 수시용 참치 등 먹이사슬의 상위에 있는 생선을 피한다. 비건은 두부와 기타 발효되지 않은 콩 제품을 피한다. 먹어야 할 것들은 건 뭐냐? 저항성 전분의 섭취를 최대한 늘려서 우호적인 장내 미생물들이 당신의 장으로부터 흡수할 수 있는 단사슬 지방산과 케톤을 생산하도록 한다. 이러한 저항성 전분에는 플랜테인, 타로 뿌리, 시라타기, 누들, 기타 비곡물, 파스타, 파선의 순무, 히카마, 셀러리아 등이 포함된다. 이눌린과 그의 사천격인 약혼처럼 소화되지 않는 형태의 당, 프락토 올리고당을 많이 먹는다. 장내 미생물은 프락토 올리고당을 먹이로 해서 잘 자란다. 이들 화합물은 라디치오, 벨지안 엔다이브, 예루살렘 아티초크, 오크라 아티초크, 양파, 마늘과 같은 채소에서 발견이 된다. 그들은 스위트 리프, 저스트 라이크 슈거와 같은 감미료나 가루로도 구할 수가 있다. 익힌 혹은 생버섯을 먹는다. 버섯은 장내 미생물을 소중히 보살피는 특유의 프락토 올리고당을 많이 제공한다. 녹색 임 채소와 양배추 종 채소를 많이 섭취하도록 한다. 십자가 패러닥스, 양배추 종 채소를 가능한 많이 먹어야 한다. 하지만 가민성 대장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 진단을 받았거나 그런 질환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모든 십자가 채소를 오래 익혀야 한다. 날 것으로 먹거나 많은 양을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채소를 평소 접해보지 않았다면 점진적으로 섭취량을 늘린다. 십자가 식물은 장내에서 특수한 백혈구를 활성화시키며 또 백혈구에서 엉망이 된 면역계통을 진정시키는 수용체가 들어있다. 십자가 식물에 든 화합물은 장 내벽의 국경 선찰대에 진정하고 움직이는 것에 충격을 가하지 말라고 알린다. 이런 수용체들을 알릴 탄화수소 수용체라고 불린다. 발효가
렉틴의 함량을 크게 낮춘다는 증거가 있다. 발효는 사워도우의 글루텐을 없앤다. 발효는 렌틸 광어의 렉틴을 98% 제거한다. 단 글루텐 함유 곡물에서는 발효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곡물에서는 마른 곡물에 물에 불리는 것으로 곡물의 렉틴을 암요솥을 이용하면 파괴할 수가 있다. 암요솥이 콩가식물은 물론 가지석 식물과 호박과에 속하는 채소의 렉틴을 파괴한다. 조리에서 몇 분 만에 말이다. 게다가 암요솥으로 조리에서 렉틴을 잃은 콩은 수명을 연장하고 기억력을 강화한다. 채식주의자와 비건들은 프로그램 2단계에서 적절하게 조리된 소량의 콩과 식물을 비롯한 렉틴 함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 불행히도 밀, 호밀, 보리, 기리에 든 렉틴은 파괴되지 않는다. 밀, 호밀, 보리, 기리에 이런 식품은 절대 금지이다. 예.